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2월 첫째 주 부동산 시장 주요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노후 재건축 대 GTX만 믿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 약간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인데요. 첫 번째 뉴스는 그 노후법 지역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도 글을 썼고 칼럼도 썼고 여기저기 텔레그램에도 글을 쓰고 있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후법에서 다뤘던 지역은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기준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 전국 51개소였는데요. 1월달 말에 노후법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전체 지역을 108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택지 지역이 있으면 그 택지 지역의 배후 주거 지역도 있는데, 그 배후 주거 지역도 노후법에 포함이 되도록 해서 전체 개수는 108개소로 늘렸고요. 그리고 주택 수로는 215만 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215만 채의 주택이 전부 그러면은 용적률 450% 받고 재건축 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서 일단 개소가 늘어난 거가 법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형평성을 늘리는 차원에서 늘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중장기 주택 수급 계획상에서는 앞으로 주택이 요만큼 필요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현재 요만큼 필요하지 않은데 물량을 더 늘려버리는 형태로 법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공급이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공사비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왜냐하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공사비를 감당할 만한 그런 분양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사실 유명무실화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일기 신도시 법이라고 해서 등장했을 때부터 이 법이 분당 재건축법이라고 불렸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분당 재건축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에 있는 고가 지역군들도 배후 주거 지역으로 편입 될 수 있게 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특례 재건축법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은, 신도시들이 지금 다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은 신도시들은 종전에는 재건축이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리모델링 선도 사업이 된 다음에 돌아가는 데가 없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용적률 750%까지 허용한다고 하니까 이게 전부 750이 아니라 준주거로 올려서 용도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데만 750인데, 일단 발표는 막 750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750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게 맞냐. 리모델링 그래서 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이제 비대위가 되겠죠.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단지 안에 계신 분들도 지금 재건축으로 가는 게 리모델링 가는 게 맞는지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은 어떻게 보면은 최부심 채널을 있게 한, 존재하게 한 그 이슈인데,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 심부름 센터잖아요. 첫 번째 심부름이 그 리모델링 추진위에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리모델링을 좀 다루면서 이 최부심 채널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심부름 받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심부름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로 바꾼 건데, 지금 일기 신도시는 리모델링이랑 재건축 가지고 굉장히 또 갈등이 많은 것 같고,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과거 우리는 2014년 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2013년에 국토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만들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일반 분양에 해서 소위 남의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라 하면서, 그 전까지 리모델링이 원래는 1:1 리모델링이 기반이었는데 일반 분양이 들어가 버리니까 소위 정비사업형 리모델링이 되면서, 리모델링 조합들이 정비사업형이 되니까 더 분양을 많이 하고 싶어져 가지고, 종전에는 소유주가 자기 돈 내면서 리모델링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그 개정한 이후로 2022년까지 10년간 리모델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리모델링이 활성화됐었는데 서울에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도정법으로 더 이상 재건축을 못하니까 다시 부랴부랴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근본적으로 보시면은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있고 재건축은 도정법에 있고 등등 다 좋은데, 결국에는 리모델링이 현재 기준 용적률을 30%까지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재건축은 특례 용적률로 법정 상한선에 1.5배까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재건축이 이제 훨씬 더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조합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단지들이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서울 대치동에 있는 모 단지에서도 리모델링이 지금 약간 그 공중에 붕 떠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부 조합에서는 그런 엇박자를 많이 느끼면서 좀 전체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3년의 그 리모델링의 그 교훈은 뭐냐면은, 리모델링을 키워주는 것처럼 해서 시장에서 리모델링을 가다가 14년 9일 대책 내면서 재건축을 키워주는 척 가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선회하면서 그 과정이 몇 년 걸리다 보니까 일개 신도시는 결국 리모델링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한 상태로 지금 10년 더 와버렸거든요. 지금 다시 리모델링으로 간다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이제 노후계획도시법, 내년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또 리모델링을 못하고 재건축으로 또 가자고 한번 가버리면은 분당도 15년에 걸친 순환 재정비를 기획을 하고 있을 만큼 재건축 사업이 되게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이주 대책부터 시작해서 갈 길이 먼 사업인데, 또 많은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재건축이 된다 생각하면은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자기 인테리어를 리폼하는 거, 그러니까 인테리어 수리해서 쓰는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건물 노후화가 더 심해지거든요. 이거를 지금 계속 이런 오락가락하는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그 사업 방식, 재건축 이것만 약간 밀어주면서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은 이제 완전히 그 통수 맞는 그런 느낌 받았고요. 그리고 13, 14년 경험 있는데 다시 24, 25년에 또 이런 게 반복되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사업 방식만 가지고 신도시를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 좀 철퇴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두 번째는 GTX인데요. 일단 GTX는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은 지난주 동향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가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동향으로 나타났거든요. 주택가격 하락세 확산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채널에서도 그렇고 F콘에서도 그렇고 시장 전망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그냥 대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대출 시장에 따라서 주택시장 동향이 드러나게 되는데, 23년에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죠. 연초에는 특히 2분기하고 3분기 때는 특례보금자리 론이랑 3분기에는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정말 희대의 그 대출 상품이 있어가지고 50년 만기 주담대로 월간 5조씩 대출을 빌려버리니까 주택시장이 완전 강세장으로 갔다가 9월부터 딱 중단하고 그랬더니 10월부터 바로 약세장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대출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리고 작년 11월과 12월에 특히 하락 장세였던 거는 작년 11월, 12월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급감했기 때문이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0.5조 원 정도 늘어날 뿐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었거든요.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는 걸 보면은 1월 말부터 출시될 신생아론, 그리고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약간 올라오는 대출 수요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돌아설 것 같습니다. 2월부터는. 그리고 어쨌든 4월까지는 총선이니까 2월, 3월에 신생아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대출금리도 굉장히 낮춰주고, 그리고 지금 은행이 뭐 하고 있냐면은 작년에 벌어들인 이자 수익의 일부를 개인 사업자들한테 지금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에 2천억씩 돌려주고 있어서 개인들 대상으로 아마 300만 원 한도인가 개인 사업자 중 분에서 주택 관련 대출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아마 알아서 그 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이게 분기마다 하기로 됐으니까 1분기는 2월에 하고 2분기는 아마 4월에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에는 그 주택시장 살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또 선거 전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GTX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뭔가 막 긍정의 모멘텀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일단 동향이지만은 1, 2호 대책이라고 해서 GTX를 발표하고 나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평택이나 김포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나 평택이 GTX 연장 노선이나 신규 노선의 수혜 지역이라고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돌아섰거든요. 원래 하락세였는데,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평택에 가가지고 갑자기 무슨 주택을 분양받았다면서 저한테 톡이 와가지고 저한테도 분양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시장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고 실제로 이 반응이 온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그 주간 동향을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GTX 모멘텀에는 시장이 확실히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뭐 오래 가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구조적인 약세를 전환시키거나 할 수준으로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도 그랬듯이 정책 모기지나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은 하락세의 그 가속화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책 모기지 시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에 40조씩 정책 모기지를 쓴 거는 30에서 40조 사이로 과거에는 10조 원도 안 썼는데 정책금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썼던 거는 2019년도부터였어요.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벌써 6년 차인데 왜 우리는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만 정책 모기지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별 티가 안 났을까라고 하면은 정책 모기지가 막 30조씩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민간 시중은행 대출이 뭐 60조에서 90조를 깔아버리니까 두세 배 더 큰 그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은 매우 탄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의 그 민간 대출이 주택시장의 코어였는데 22년, 23년은 마이너스 9조 원으로 대출 규모가 마이너스였고 작년도 플러스 10조 원으로 역대 최저 규모의 대출 수준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정책 모기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대출을 상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한 거고, 이 감소한 거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민영은행 대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역시 금리가 내려갔다곤 하더라도 여전히 소득 대비 너무나 높은 주택 가격을 받았을 때 그 대출을 유지할 수 없는 가계소득 레벨이기 때문에 민간은행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에 그동안 강세를 만들었던 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책 모기지가 아니라, 정책 모기지는 강세를 만든 게 아니고 이제 하락세를 방어하고 어느 정도 보합세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됐던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생아론 같은 경우에는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도 43조 원 정도 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소득 제한도 있고 이제 지역 제한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소득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900만 가구 정도 되는 무주택 가구가 고소득 가구라 하더라도 이걸 활용해서 9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신생아론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의 디딤돌과 버팀목의 연장선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높은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DSR이 그만큼 나오냐,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만큼 그런 강력한 출시 일주일 만에 막 10조씩 빌리고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작년이랑 비교하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수치를 공개해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1월 30일 날 시행하고 나서 지금 이번 주쯤 되면은 일주일 지나니까 작년이랑 비교해 볼 법한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왠지 공개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책 모기지는 일주일 만에 10조 썼는데 이번 정책 모기지는 일주일 만에 몇 조 썼다. 그러면은 정책 모기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좋은 생각을,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양 효과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할 수 있으니까 저같이 민간에서 이런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왠지 공개를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매일매일 보는 세상 쓸데없는 짓을 방구석 유튜버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은 기자님들 보고 계시면은 주택금융공사 출입하시는 분들은 물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은 공공을 위한 그런 데이터 공개로 생각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시장에서 좀 재밌는 거는 120 대책 나왔을 때는 이게 안전진단 면제하고 재건축 촉진하겠다는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법 통과에 되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 가능성도 좀 낮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무반응이었는데 GTX니까 GTX는 뭐 어쨌든 국토부 어떻게 해서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다는 게 조금 재밌었고요. 지금 GTX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거의 대부분의 GTX가 다 이제 민자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ABC 노선의 민자 사업에서도 사업비와 관련해서 분명히 나중에는 큰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에 발주를 할 시점의 그런 공사비와 지금 건축 단가는 거의 60%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 협상을 하진 않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공사비 인상 요인이 반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DEF 노선의 신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당한 민자 자금을 조달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아직 사업상 검토도 안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적당한 모멘텀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지금 평당 공사비 1,300만 원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신반포 22차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이랑 시공사가 공사비를
공사비를 1,300만 원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공사비 1,000만 원까지는 저도 들어봤는데 1,300만 원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고요. 과거에는 고급 아파트도 한 800만 원이면 다 지었었거든요. 일반 아파트 500, 고급 아파트 800 이 정도면 지었었는데 지금 일반 아파트가 한 7, 800 그리고 고급 아파트는 1,00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공사비는 전국 기준 약 690만 원, 7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이게 더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공사비 때문에 이렇게 협상하는 그런 단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공사비 협상이 많아지는 거는 2022년, 23년에 물가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것도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둔촌주공 사건이 있었잖아요. 둔촌주공 사건 때 결국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높아진 공사비용 1조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그걸 보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 협상을 이제 요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비가 올라가면은 주택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 그게 맞는데 주택 분양가의 그 상당수는 사실 구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부분보다는 땅값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분양해서 평당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공사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땅값이 3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다.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높아지는 공사비가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는 주택의 시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높은 공사비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분양을 하더라도 그만큼 소화할 수 없게 된다면은 공사비 분양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을 더 못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노후계획도시법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은 용적률 올라가는 게 어떤 지역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불운일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네 조합이나 아니면 그 해당 단지가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 원가적인 부분을 꼭 유심히 체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일단 최근에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안산에서도 100억대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거는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한 건데 한국경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임대인이 결국에는 답변을 늦게 들어서 죄송한데 보증금 상환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상환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가 많은 지역이 강서구 화곡동인데 화곡동에 지금 빌라 경매가 서울 전체의 36%, 동 하나가 서울 전체 빌라 경매 시장의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 하나가 전국 전체 빌라 시장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 사기가 강서구 쪽에 엄청나게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사기를 통해 가지고 경매나 공매를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그 이자를 받지 못한 채권단이 경매 신청을 하면서 경매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세 빌라 시장에 임대차 시장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를 의미해요. 저희가 사실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 등을 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가격은 막 올랐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합산해서 보면은 그 지방 아파트 역시 지금 수도권이랑 지방 나눠서 보면은 지방은 마이너스가 심각하고 수도권은 일부 플러스가 나오니까 합산 제로, 지난주 기준으로 드디어 보합세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파트랑 비아파트로 쪼개서 보면은 비아파트 쪽은 임대차 시장이 거의 준 초토화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임대료를 통해 가지고 이자비를 못 내다 보니까 많은 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임차인들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문제는 100억 사건이 또 터졌다 그래서 저는 같은 뉴스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전남 순천의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전세 사기가 터지면 안산에서도 100억, 동탄에서도 뭐 몇백억, 전남 순천에서도 100억. 일단 터졌다 하면은 100억, 몇백억 단위고요.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케이스가 지금 수조 원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애초에 전세 시장이 1,000조 원 시장이기 때문에 1% 사고만 터져도 10조 원이 되거든요. 우리가 은행에서 채권을 관리할 때 고정 이하 여신이라 그래서 회수율을 고려해서 신용등급을 매기는데 그러니까 0.3% 정도라는 리스크율을 보거든요. 1,000조 시장의 0.3%는 3조 원이거든요. 그럼 3조 원은 사실상 거의 무조건 사고가 나더라도 이 시장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 판단에는 이 3조 원이라는 규모는 벌써 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전세 사기 사건의 규모는 수조 원을 훨씬 더 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세 대출을 어떻게 해주냐면 은행이 전세 대출 해주잖아요. 근데 은행이 전세 대출 해준 거에 대한 보험을 서울보증이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3개 기관이 보증을 서서 보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진
터지니까 자동차 사고라고 생각해 볼게요. 차량 보험료를 뭐 한 3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자동차 사고가 많이 터지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 보증기관 역시 은행에게 받아야 되는 보증 보험료를 크게 높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증 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전세 대출 금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함께 전세 보증금 미반응이 나고 있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현재 이러한 전세 사고 위험률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금융부처가 지금 어떤 짬짬이를 했기 때문에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보험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한 보험료 청구가 너무 엄청나서 자기 자본을 거의 지금 상각시켜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증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 근데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보험료율을 더 인상시켜야 되는데, 보험료율을 인상시키게 되면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얘기도 없고 전세대출 금리 올린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세대출 금리가 쌌던 이유는 전세 사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자동차 보험이 계속 무사고가 한 10년, 20년 가면은 우리 보험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 대출은 형식은 대출이지만 전세 대출 해준 은행은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은 굉장히 낮은 보험료, 20년간 사고가 없으니까 뭐 보험료 껌값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낮은 보험료를 주고, 보험사 역시 사고 안 터지네? 그냥 껌값으로 받아도 돈 벌겠다 해서 1년에 5천원씩 벌어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막 3, 4조씩 이렇게 깨지다 보니까 지금 요 보험사들은 거의 망하기 직전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크게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어쨌든 처음 지적을 하는 건데, 아마 전세 대출 금리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영되게 되면은 시장 금리랑 무관하게 그 사고에 따른 위험 요율이 반영이 되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결혼이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혼인 건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중앙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1년차 신혼부부의 고소득자 비중이 2022년에 보시면은 합산 연 7천만 원 넘으면 고소득이라고 봤을 때 고소득자 비중이 합산 거의 지금 4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5, 16년에는 고소득자가 보시면은 25%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소득 성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소득 성장을 반영해서 고소득자에 편입이 되게 된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저도 13년에 결혼했지만 13년에 결혼할 당시는 우리 합산가구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소득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1년에 소득 증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고소득이 된 케이스였는데요. 지금 유튜브가 적자니까 뭐 고소득 아닙니다. 저희 소득은 저소득이 됐어. 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 이 통계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소득이 높은 사람이 결혼을 많이 하더라, 그 통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장이랑 같이 봐야지 더 비교가 가능한데, 애초에 혼인 건수 자체가 크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 건수는 13에서 14년 내려갈 때, 그리고 14에서 16년 내려갈 때, 그리고 17년부터 구조적으로 줄었는데, 14년, 16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만 정년 60세법이 시행이 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크게 급증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연애나 뭐 취업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어서 자연스럽게 그 혼인율이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되는 연도가 14, 16년이고요. 그리고 17년부터는 구조적으로 그 혼인 건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혼인 건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결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결혼에서 고소득자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데이터를 하나 더 공개했는데, 1년차 신혼부부가 아파트 거주하는 비중이 15년, 16년에는 60% 미만인데 지금 65%로 퍼센티지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소득 가구들은 결혼을 여전히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한다, 이런 말을 막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들 어떤 통계라는 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여기 이 기사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있는 사람밖에 결혼 못한다,
그리고 결혼할 때 다들 아파트 거주를 원한다. 그리고 혼인 건수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뭐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정년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정년 건수도 있고 등등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취업이나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게 되게 힘들어 가고 있다는 거를 막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들은 사실 제 채널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일자리랑 연금 혁신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 시장 개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개혁은 근본적으로 주식 시장 개혁이랑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개혁에서부터 지금 또 거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한국 삶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걸 어쨌든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는 설날이 있는 주인데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설 연휴 이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는 분서강에 있는 몇몇 챕터들 좀 모아서 송출할 예정이니까 저희 채부심 채널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뭐 유튜브 하면서 좀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